93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프로그램 안에 답안을 작성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론 부분 15문제에 대한 문항을 정답을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체크를 한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정답이 저장이 됩니다. 자, 기본 전제는 문제에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원이다. 크게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자체는 나중에 내가 이걸 가지고 미래에 경제적으로 효익을 창출할 거라고 예상되는, 기대가 되는 자원을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부채는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환 의무가 있는 그런 것을 부채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1번의 자산은 기대되는 자원 맞죠? 그 1번은 맞습니다. 2번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성된다. 자, 타인 자본은 부채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 자본은 자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부채,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간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부분을 부채라고 이야기하죠.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보통 타인 자본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혹은 사채를 발행을 해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빌려오는 방식이 타인 자본 방식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본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본은 우리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주를 모집하는 게 자기 자본인데요. 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큰 차이점으로 구분을 한다면 자기 자본은 나중에 갚아야 할 의무, 상환의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채는 자기 자본에 해당하나요? 아니죠. 제가 부채는 타인 자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인으로부터 빌린 빚을 말한다. 자, 타인으로부터 빌린 빚을 말하는 건 부채가 맞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을 말한다. 자산의 우리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 부분을 좀 바꿔보면 자본은으로 돌려본다면 자산에서 뭘 빼게 되나요? 부채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순자산이 되겠죠. 3번도 맞고요. 4번 비용은 기업 실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이다. 자, 비용은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발생된 비용. 보통 비용을 크게 우리는 매출 원가도 비용이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도 비용입니다. 경영 활동과 관련된 그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럼 4번도 맞죠. 자, 1번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험 문제 꼭 등장을 한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회계를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회계가 순환이 되고 과정을 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자 하는 재무제표를 도출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의 순환 과정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회계 순환 과정을 이 박스 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말로 일단 회계상의 거래인지 판단을 하셔야죠. 거래가 발생이 됐다면.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분개를 할 거예요. 차변의 계정 과목 금액, 대변의 계정 과목 금액. 자, 분개를 통해서 이 분개를 하면 이게 분개장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럼 분개장에 있는 분개를 기준으로 우리가 전기를 하게 되는데 계정별로 총 계정의 원장이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들게 되고 수정 전은 말 그대로 아직 수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결산, 12월 31일 결산 분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발생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하신 후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이 결산 분계를 수정 전 시산표랑 더해지는 게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겁니다.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재무제표 작성 안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석,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같은 등등등의 보고서들이 최종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박스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산표 작성, 니은 재무제표 작성, 디귿 거래의 발생, 리을 총계정 원장 기입, 미음 분계장 기입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디귿이에요. 거래가 발생됐을 때 이게 회계상의 거래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니까요. 디귿이 나와 있는 2, 3, 4 중에 하나일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 부분을 분계를 하셔서 분계장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디귿, 미음이 먼저 와야겠죠? 미음, 그럼 2번 아니면 3번이 될 거고 통계장에 기입을 하면 계정별로 저희가 기입을 하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정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기입이 되면 결국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회계의 순환 과정의 제일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거예요. 재무제표 작성이 니은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잔액시산표에서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자, 잔액시산표가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수정 후 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이런 것들 다 잔액시산표라고 그냥 공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볼 때는 합계잔액시산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잔액시산표랑 동일하게 생겼어요. 자, 대변에 나타난다. 대변에 나타나는 건 우리 크게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나와 있을 때 거래의 판료수 배웠죠? 거래의 판료수의 대변 쪽에 나타나는 게 뭔가요? 증가로 나타나는 게 부채, 자본, 수익이 원래 대변 쪽에 나타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 1, 2, 3, 4 중에서도 부채, 자본, 수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번 개발비. 비용처럼 생겼지만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개발비는 비용처럼 생겼지만 자산이에요. 무형자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자, 이번에 영업권도 자산입니다. 자, 이 친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속하게 되고요. 세 번째 자본금, 자본이죠. 그러면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장기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거예요. 언젠간 저는 이분한테 돈을 다시 돌려받겠죠? 자산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정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절차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예비 절차에서 결산 본 절차를 걸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을 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의 결산이라고 한다면 수정 전 시산표에서 결산을 더해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든 후에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재무상태표를 마감을 하기 위한 거죠.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꼼꼼히 읽지 않다 하더라도 앞에서 제가 회계의 순환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문제를 같이 풀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생각을 해 두셨더라면 바로 한 20초 안에 정답을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자산의 분류이다. 기획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적절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은 뭐와 재고자산으로 구분된다. 유동자산은 어떤 것과 어떤 걸로 구분되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획은 당좌자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당좌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음,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것들이 당좌자산입니다. 즉 자산 중에서 재고자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유동자산을 제외하셔야겠죠. 유동자산 중에서는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당좌자산인데
재고자산은 상품, 내가 매출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 상품, 원재료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에요. 1번 보도록 할게요. 상품. 자, 상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판매를 위해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 될 거고, 이번에 장기금융상품은 말 그대로 앞에 장기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유동이 아니고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외상매출금. 보통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합해서 매출채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매출채권 모두 다 유동자산이에요.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토지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그러니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중에서는 비유동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유형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으로 보셔야겠죠. 자, 5번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을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외상매출금 기초잔액, 당기 외상매출액, 외상매출금 환입액, 외상매출금 당기 회수액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지금 혹시 정답 보이시나요? 티계정을 통해서 풀면 여러분 좀 더 정답에 더 가깝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함께 티계정 그려볼 건데요. 티계정을 잘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고 분계를 먼저 하는 방법이 티계정을 잘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상매출금을 왼쪽같이 저희가 티계정을 그릴 거예요. 자, 티계정을 그릴 건데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의 기초는 원래 어디에 있는 거죠? 자산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원래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있잖아요. 차변 쪽에 있죠? 이게 차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기초잔액인 이 50만 원은 차변에 등장을 합니다. 차변에 등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단기에 외상으로 매출한 70만 원에 분계를 한다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었을 거고 대변에 상품 매출이었을 겁니다. 그쵸?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우리가 단기에 외상 매출액이 생기니까, 자, 그럼 지금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잖아요. 그럼 차변에 있기 때문에 티계정에서도 이 외상 매출금 70만 원을 차변에 금액을 옮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외상매출금 중 환입액이라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환입이 된 거겠죠. 그러면은 뭐 분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품 매출을 했는데 환입했다. 그럼 이렇게 상품 매출과 외상매출금 다시 재분계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상매출금 중 환입액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 부분을 매출 할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매출을 하고 환입을 됐다라는 문장의 표현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 중 환입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을 직접적으로 상계를 해주는 분계가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이 대변 쪽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티계정을 그리실 때도 대변에 3만 원만큼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외상매출금 당기 회수액인데, 자, 회수를 할 때는 분계를 뭐 현금으로 했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없애줬어요. 라고 보통 분계를 하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지금 대변에 발생을 하니까 티계정을 그리실 때도 대변에 티계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차변이 12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대변이 33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차이 나는 부분은 뭐냐? 기말 잔액입니다. 즉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거고 이 금액이 87만 원, 정답에서 요구하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 티계정이 내년 차기에 갔을 때는 다시 87만 원이 왼쪽 차변에 지금 50만 원 자리에 오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을 시키는 금액이 기초가 차변 쪽에 있으면 2월은 대변 쪽에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부채의 티계정이어서 저희가 기초 자체를 대변 쪽에 뒀다라고 한다면 2월 되는 잔액은 차변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저희는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할 건지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할 건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에 해당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생산 능력이 증대가 되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원상했던 것보다 가치가 더 처음에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가 더 증대가 되거나 이런 경우 저희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고요.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처리를 하면서 뭐 매번 발생을 해야 한다든지 혹은 수선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지출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내용연수 연장, 2번 상당한 원가 절감, 3번째 생산 능력 증대, 4번째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 그러면 4번이 수익적 지출로 봐야 되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용 TV 10대 개당 100만 원이고요.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고 교부했을 때 올바른 분계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구입한 거는 판매용 TV가 되겠고요. 어음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차변에 1번과 2번은 비품이 나와 있고 3, 4번은 상품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TV를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TV를 왜 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TV를 왜 샀어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 재고자산인 상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또는 4번이 정답이 될 거고 지금 10대가 대당 한 대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하셔야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했는데 상거래에서 발생돼서 지급한 어음은 지급어음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언제 어음을 지급을 하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냐?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즉 만약 이 판매용 TV가 아니라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TV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비품으로 분계를 하죠. 비품으로 분계를 할 때는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음을 발행했다고 해서 항상 지급어음이라고 보지 마시고 상거래인 거래에서 발생을 해서 어음을 지급할 때만 지급어음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8번,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징이 어떤 거냐면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냐, 1년 이상이 걸릴 것 같냐라고 구분을 할 때 이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속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 중에서 내가 이 영업활동과 관련돼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보통 건물, 토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1번 전화기 생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립용 기계장치. 기계장치를 판매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전화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유형자산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생수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운반용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를 왜 가지고 있어요? 이거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반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유형자산입니다. 세 번째, 핸드폰 판매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 건물. 자, 핸드폰을 판매하는 회사니까요. 건물 자체 가지고 있으면 영업활동에 사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있죠. 유형자산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 판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승용 자동차.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차량 운반구처럼 보이지만 판매용이에요. 포인트는 판매용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재고자산, 즉 상품으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이죠. 자, 9번 정답, 4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1일 구입한 영업용 차량, 취득원가 2,500만 원, 잔존가액 100만 원, 내용연수 10년, 결산연 1회,
대한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제가 정액법과 감가상각비 밑줄을 쫙 그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하나 더 포인트를 둔다면 언제 구입했니? 2020년 10월 1일에 구입했어. 이 부분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정액법 저희 계산 어떻게 했죠? 취, 잔, 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감가상각 A는요, 1년분에 대한 감가상각이니까 지금처럼 1월 1일에 구입하지 않고 10월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월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원이죠. 잔존가액 100만 원이고요. 5년, 10년? 10년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10년으로 나누면요, 240만 원이죠. 240만 원. 자, 이 240만 원은 1년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10월, 11월, 12월 총 3개월에 대한 안분이 필요합니다.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보유하고 있던 기간만큼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게 맞잖아요. 자, 그래서 240만 원을 곱하기 11분의 3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1년은 12개월이니까요. 자, 정답은 몇 번이냐? 1번 60만 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리를 알면 쉬운 문제인데 이제 정액법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모르면 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고요. 또 중요한 게 감가상각비가 240만 원이라고 4번이라고 체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계산을 할 줄 알지만 언제 구입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언제 구입했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감가상각비를 지금 계산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구입했어요. 2020년도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언제 구입을 했고 지금 언제 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요구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매입재무. 자, 매입재무는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통합해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유동부채고요. 자, 미지급금, 유동부채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장기차입금, 앞에 장기자 붙었죠? 비유동부채고요. 네 번째, 유동성 장기부채. 앞에 유동 붙였기 때문에 왠지 장기자가 들어있어서 비유동부채일 것처럼 보이지만 유동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A 개인 기업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 얼마니? 라고 물어봤네요. 1월 1일 날 현금 5,1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현금으로 출자했어요. 차변에 현금이고요. 대변에 자본금입니다. 출자했으니까. 자, 그럼 현재 자본금 얼마예요? 5,100만 원. 자, 두 번째 줄 9월 15일 사업주가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191만 원을 인출했다. 개인 사용으로 인출했다. 차변에 인출금,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 사업주가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했다. 인출금, 자본금. 지금 현재 9월 15일 날 발생한 걸 대체한 건데요. 자본금을 줄여주고 차변에 있던 인출금을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주는 분계입니다. 자, 그럼 이때 분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자본금이 얼마로 생기게 되는 거냐면 5,100만 원에서 191만 원만큼을 뺀 금액이 자본금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4,909만 원이 되겠네요. 자본금 현재. 자, 5,100이었었는데 줄었어요. 이만큼으로. 자, 마지막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 당기순이익 620만 원이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익을 보면 그 이익이 어디로 가죠? 결국엔 자본금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던 4,909만 원에서 여러분 당기순이익 620만 원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요. 그럼 정답 몇 번이냐? 3번.
5,529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당기순이익이 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자본에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 3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계정 과목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보도록 할게요. 자, 접대비는 판관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도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대손상각비도 판관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다른 하나 어떤 거예요? 3번이니까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영업이익의 이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러면 저희가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영향을 미치고 난 후에 계산된 금액이고요. 이 영업이익 이후에 저희가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13번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고 저는 아직 판관비랑 영업의 비용 구분 못하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실기를 같이 시험을 보니까요. 프로그램 켜서 어디 들어가죠? 계정 과목 및 자료 등록 들어가셔서 클릭해보시면 계정 과목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로 적절한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매출처 A사의 부도로 매출채권 20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했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93만 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매출채권을 회수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채권 200만 원이라고 분개를 할 텐데 차변의 현금을 받지 못하고 이제 영영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된 부분이죠. 자, 그럴 경우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죠? 대손충당금 잔액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게 93만 원이고요. 나머지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107만 원이 모자라니까 이 부분을 대손상각 비용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4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산액이 2급뿐만 아니라 1급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의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찾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1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내가 영업의 비용의 계정 과목을 아직 외우지 못했다, 이해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통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자, 영업 왜 비용이니까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자 비용, 잡손실, 기부금만 영업의 비용이고 나머지 복리후생비, 통신비, 임차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더한 금액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93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1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93회 문제는 어렵진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난이도 중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